안녕하세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 질서의 본성 3권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부분은 제18장 모든 펼쳐짐의 일부로서의 장식입니다. 보통 장식이라고 하면 기능적인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 예쁘게 보이려고 덧붙이는 것, 일종의 액세서리 같은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알렉산더는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네, 그는 이 장에서 장식이란 단순히 표면을 꾸미는 행위가 아니라고 아주 못을 박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구조가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본질적인 일부라고 주장하죠. 건물이 점차 전체성을 갖춰가면서 미세한 부분까지 그 생명력이 확장될 때 그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는 장식이라는 겁니다. 건물이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결과물이라.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알렉산더가 말하는 진짜 장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죽은 장식과 살아있는 장식은 어떻게 다른지, 그의 구체적인 실험과 사례들을 통해 한번 제대로 탐험해 보겠습니다. 우선 알렉산더가 현대 건축의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장식이 왜 그렇게 어색하고 피상적인지, 그 근본 원인이 만드는 과정과 설계 과정의 분리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알렉산더는 그 분리된 과정 자체를 문제의 근원으로 봐요. 본래 강식이란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작업 과정 속에서 눈앞의 대상을 더 좁히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미완성된 상태의 건물에는 여러 잠재된 중심들이 있는데 이 중심들이 더 강해지고 완전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구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요구에 섬세하게 반응하며 따라갈 때 살아있는 장식이 탄생한다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알렉산더가 말하는 중심이라는 개념을 청취자분들을 위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건물의 한가운데 같은 기하학적인 지점을 말하는 건 아닐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알렉산더의 중심은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중앙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공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구조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영역이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 그 자체도 하나의 중심이고 문손잡이, 기둥, 심지어 두 벽이 만나는 모서리나 빛이 들어오는 방식까지도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중심들이 서로를 강화하고 조화를 이룰 때 전체 공간의 생명력이 깃든다는 개념이죠. 아하, 그러니까 건물에 생기를 불어넣는 모든 요소들을 중심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근데 현대 건축에서는 설계도에 모든 게 미리 정해져 있으니 시공자는 그저 도면대로 만들 뿐이잖아요. 현장에서 어떤 중심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싶어도 그럴 자유도 이유도 없겠네요. 오히려 계약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건축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재료의 질감이나 도구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차이, 공정 과정의 흐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 책상에 앉아서는 건물에 잠재된 중심들이 보내는 신호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눈앞에 미완성된 전체에 반응하며 완성도를 높여가는 살아있는 과정이 사라진 거죠. 결국 장식은 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 적용되는 별개의 스티커 같은 것이 되어버렸고 생명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바닥, 모든 벽을 장인처럼 즉흥적으로 만들어가다 보면 예산이나 공사 기간을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알렉산더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알렉산더도 그 점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효율성이나 경제성보다 그 공간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약간의 비용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그 결과로 얻어지는 살아있는 공간의 가치가 훨씬 크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가 제시하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값싼 재료를 창의적으로 사용해서 더 깊이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죠. 바로 그 지점이 궁금했습니다. 이론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했는지요. 알렉산더가 직접 시도했던 실험들 중에 특히 그 흑백 대리석 바닥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이야기는 1980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됩니다. 산 미니아토 성당의 바닥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거죠.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검은색과 흰색 대리석 바닥이 주는 깊이와 단순함, 그 강렬한 아름다움에 매료된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이런 영적인 깊이를 가진 바닥을 현대 기술로 비싸지 않게 다시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선택한 재료가
테라초, 즉 색시멘트의 대리석 조각을 섞어 만드는 재료졌군요. 저는 여기서 패턴을 만드는 방식을 바꾼 부분이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노쇠로 만든 틀을 사용해서 찍어내는 방식을 썼는데 결과가 너무 기계적이고 죽어 있었다고 하죠.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생명력이 없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진짜 혁신은 두 번째 실험에서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재료, 바로 스티로폼을 사용한 것이죠. 먼저 콘크리트 바닥에 원하는 문양대로 얇은 스티로폼 조각들을 접착제로 붙입니다. 그 주위에 검은색 테라초를 붓고 하루 정도 굳혀요. 그 다음이 하이라이트인데 토치로 스티로폼을 태워서 녹여버리는 겁니다. 와, 스티로폼을 태워서 없앤다니 정말 기발한데요. 그럼 스티로폼이 있던 자리가 그대로 문양이 되어 비게 되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텅 빈 공간에 이번에는 흰색 테라초를 채워 넣는 거죠. 이 방식 덕분에 만드는 사람의 감각과 비전을 마치 손으로 그림을 그리듯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계적인 틀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유기적이고 자유로운 형태, 그가 말하는 영적인 특성까지 담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샌프란시스코의 한 벤치에 새겨진 동물과 새 문양도 이 기법을 더 복잡하게 응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펼쳐짐의 과정, 그러니까 공간과 소통하면서 디자인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예시는 마르티네즈 빌딩의 바닥공사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단순히 정해진 파탄을 만드는 걸 넘어서 그 공간에 가장 적합한 색과 형태 자체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그야말로 알렉산더가 말하는 구조, 보존, 변형의 완벽한 실제 사례입니다. 구조, 보존, 변형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기존의 좋은 구조는 해치지 않으면서 전체를 더 낮게 만들기 위해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집을 리모델링할 때 뼈대는 그대로 두고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전체의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죠. 마르티네즈 빌딩에서 알렉산더는 처음부터 그 공간에 빨간색과 노란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바깥의 푸른 녹색과 실내의 밝은 흰색 벽에 대한 반응으로 그 색들이 공간에 따뜻한 빛을 더해줄 것이라 느낀 거죠. 그리고는 나무 격자 막대들을 바닥에 직접 깔아보며 어떤 패턴이 그 방과 가장 잘 어울리는지 실험을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방의 벽과 평행한 격자 무늬는 어색했고 오히려 대각선 격자 무늬가 훨씬 자연스러웠다는 발견을 하죠. 왜 대각선이 더 나았을까요? 알렉산더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대각선 격자가 공간에 더 많은 움직임과 깊이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평행 격자는 공간을 정적으로 가두는 느낌을 준 반면 대각선 격자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공간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더 강한 중심들을 생성해냈던 거죠. 그 다음엔 색의 비율을 찾기 위해 색종이 조각들을 바닥에 놓고 이리저리 움직여봅니다.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 색종이의 면적을 계속 바꿔가면서 공간 전체의 느낌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정밀한 과정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랜 실험 끝에 중간 톤의 빨강 57%, 매우 옅은 노랑 40%, 다소 강한 파랑 3%라는 최적의 비율을 찾아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비율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공간의 전체적인 느낌, 그가 말하는 생기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어색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정확한 과정이었던 거죠. 이제 마지막 과제가 남았네요. 이 57, 43이라는 구체적인 색 비율을 정확하게 구현하면서 동시에 대각선 느낌을 주는 기하학적 패턴을 발명하는 것. 색이 먼저 정해지고 그 색을 담아낼 형태를 나중에 찾는다는 게 일반적인 디자이어 과정과는 순서가 완전히 반대네요. 네, 바로 그 점이 펼쳐짐의 핵심입니다. 몇 가지 수채화 스케치를 거쳐 마침내 그 방에 가장 잘 맞는 패턴을 찾아내고 실제 바닥을 완성합니다. 색이 기하학을 이끌어내고 기하학이 다시 색을 완성하는 분리될 수 없는 과정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바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요소에도 적용될 수 있겠군요. 책에서 타일을 직접 만들었던 이야기도 나오죠? 맞습니다. 알렉산더는 페인트의 짧은 수명을 비판하며 영구적인 색을 위해 직접 타일을 구워 만들었습니다. 색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금방 바래고 벗겨지는 페인트로는 담아낼 수 없다고 본 거죠. 여기서도 흥미로운 도구가 등장하죠. 거울 상자요. 네,
간 만든 타일 하나를 4개의 거울로 둘러싸인 상자에 넣으면 그 타일이 사방으로 무한히 반복되는 패턴을 미리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아,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만화경이 생각나네요. 타일 한 장의 디자인이 아니라 그것이 모여서 만들어낼 전체적인 장의 느낌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거군요. 요즘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저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오히려 본질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더 나아가 이 장식의 개념은 건물 속 동물이나 식물 문양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는 살아있는 듯한 동물을 그리는 비결은 실제 모습을 똑같이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들의 체계로 동물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동물의 형태, 다리 사이의 공간, 꼬리의 곡선 같은 것들이 각각 강력한 중심을 이루고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생명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적이고 양식화된 새 그림이 오히려 더 강렬한 생명력을 갖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 그 동물의 구조적인 본질을 꿰뚫어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딸들을 위해 만들어준 작은 목각 인형조차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인형의 생명력은 사람과 닮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자의 둥근 형태나 허리의 짤록함 같은 부분들이 강력한 중심을 형성하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설명합니다. 색칠 또한 사실적인 피부색이나 머리색이 아니라 파란 머리카락처럼 인형의 내면의 빛을 가장 잘 이끌어내는 추상적인 색조합을 사용했고요. 그 결과 인형에서 진짜 사람에게서 느끼는 것과 같은 깊은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례들을 듣고 나니 알렉산더가 말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사례들을 통해 알렉산더는 하나의 거대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건물에서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장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장식이다. 초원의 단순한 울타리문, 과수원의 줄지어 선 나무들, 체육관의 창문과 천장 트러스 구조까지도요. 분명 기능적인 역할이 있는 것들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실용적인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 아름다운 장식이 된다는 거죠. 기능과 장식은 분리된 두 가지가 아니라 잘 만들어진 사물에 항상 함께 존재하는 불가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잘 만들어진 의자는 앉기에 편안할 뿐만 아니라 그 형태 자체가 아름다운 장식이 되는 것처럼요. 그렇군요. 그는 이 개념을 더 확장해서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장식이라고까지 느끼게 된다고 말하죠. 방, 복도, 창문, 천장, 램프 등 모든 것이 그 거대한 장식의 일부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 속의 동물, 식물, 그리고 인간까지도 신의 눈으로 본다면 자연이라는 거대한 전체로부터 펼쳐져 나온 장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릅니다. 사람까지도 자연의 장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네요. 우리가 하는 모든 창조적인 행위가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걸 넘어서 더 큰 질서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이건 건축을 넘어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바로 그 통찰이 알렉산더가 이 책 전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행위가 단순히 구조물을 세우는 기술적인 활동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에 한 조각의 살아있는 장식을 더하는 거의 신성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말하는 펼쳐짐의 일부로서의 장식에 대해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장식이란 단순히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전체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살아있는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네, 스티로폼을 태워 문양을 만들고 색종이로 최적의 색 비율을 찾아내고 거울 상자로 타일 패턴을 실험하는 과정들은 모두 기계적인 생산과는 거리가 멉니다. 만드는 사람과 만들어지는 대상 간의 살아있는 상호작용, 즉 전체의 일부가 되어 그것을 더 낫게 만드는 과정 그 자체를 보여주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당신이 일상에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정리할 때의 과정도 새롭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배열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책상을 정리하는 행위가 책상이라는 작은 공간의 전체성을 완성해가는 하나의 장식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당신의 공간에 어떤 중심들이 잠재되어 있고 그 중심들을 어떻게 더 강하고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알렉산더가 말하는 살아있는 장식을 시작하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